예상보다 빠르게 인구 축소 국가에 접어든 대한민국. 2021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 국내 총인구는 5,174만 명으로 1년 전보다 9만 명 넘게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총인구가 감소한 것, 인구 총조사가 실시된 1949년 이래 72년 만에 처음. 통계청은 지금 추세대로 인구가 감소한다면 2070년 3,700만 명대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출산율은 계속 하락했고요. 그래서 비용을 아예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비용과 시간을 같이 고려하는 이런 방식이 필요하다. 출생률 반등을 위한 대책은 없을까?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는 아동 돌봄 시설이 사라지고 있는 각 지역에 종교 시설을 활용한 돌봄 시설 확충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이 시급한 가운데 입법 청원 서명 운동을 전개하며 한국교회 동참을 독려하고 있다. 이에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교회 시설 내 아동 돌봄을 위한 입법 청원을 주제로 3부작 특집 방송을 마련해 현 아동 돌봄 정책의 실제적 대안을 함께 고민하면서 저출생 극복을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과 사명에 대해 논해본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진행을 맡은 박찬호 교수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초저출생 국가입니다. 게다가 인구 감소의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 인구를 증가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되었는데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협동하고 사회 각 분야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종교계, 특히 우리 기독교의 역할이 중요한 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에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교회 시설 내 아동 돌봄을 위한 입법 청원을 주제로 3부작 특집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인구 절벽 시대의 한국 교회의 역할과 사명은 무엇인지 함께 지혜를 모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눠주실 출연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기독교 대한감리회 이철 감독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 세대 운동본부 본부장이신 변창배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숭실대학교의 정무성 교수님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함께 자리하셔서 감사합니다. 합계 출산율 0.78명, 충격적인 통계를 기록하고 있는 위기의 상황에서 종교계, 학계, 재계, 시민단체 등 각계 지도자들이 참여한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가 지난해 출범했습니다. 최근 창립 1주년을 맞았는데요. 공동 총재를 맡고 계신 이철 감독 회장님께서 출대본의 설립 배경, 또 과정 등에서 대해서 소개해 주시면서 오늘 이야기를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배경은 너무 출산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그 문제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기 때문에 이런 CTS에서 더 적극적으로 출산 장려 대책본부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예, 출대본의 어떤 이 출범에 문제가 심각하고 시급하다 이 부분으로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저출생 문제가 그만큼 시급하다 또 중요하다는 말씀인데 이런 그 심각성에 비해서 교회 내 인식은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출산에 기인한 위기 이게 아직 먼 훗날의 일로 생각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으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변창배 본부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출생 문제가 피부로 잘 다가오지 않죠. 또 먼 훗날의 일인 것 같기도 하고 숫자가 너무 큰 숫자니까 실감이 잘 나지 않는 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인구학자들이 쓰는 개념 가운데 정해진 미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저희가 이제 9월이 됐는데요. 아직도 9월, 10월, 11월, 12월 넉 달이 남았지만 넉 달에 태어날 아이의 수는 저희가 대강 짐작합니다. 임산부에게 국민복지카드 바우처를 지급하기 때문에 그러면 임신을 해서 아이 출산을 기다리는 수가 얼마인지 알 수 있고 올해 얼마나 출생하겠다는 게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0.6이니 뭐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작년에 24만 9천 명이 태어났는데 이 아이들이 18년 뒤에 수능을 봅니다. 그렇죠. 수능 볼 학생 수는 알 수 있습니다. 24만 9천 명, 혹시 뭐 외국에서 오는 학생, 혹시 뭐
재유생이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수가 줄어 있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24만 9천 명 중에 대학교 가는 율이 우리 70%나 되니까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대학교 가는 학생이 고해 졸업생의 17만 5천 명인데 올해 대학 입시 정원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다가올 일이 눈에 보이게 알 수 있는데 우리 피부에 다가오지 않으니까 실감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나타날 것이 분명한 일이니까 좀 심각성을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방송을 통해서 여러 차례 짚어보았듯이 저출생으로 인구가 감소하면 사회 전반에 여러 문제가 생길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저출생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치게 될 것인지 정부성 교수님께서 우리가 처한 지금의 상황 또 앞으로 전망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합계 출산율이 1.3 이하면 초저출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2001년부터 지금까지 1.3을 넘은 적이 없고요. 계속 줄어들다가 이제 작년에 0.78이 됐고 이제 일이 붕괴가 된 예, 거군요. 그리고 이제 더 낮아질 거라는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인구가 줄게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은 거의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생산 가능 인구가 굉장히 줄어들게 되고요. 또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소비도 줄고 투자도 줄고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경제 성장이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예견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인구가 고령화되다 보니까 이제 사회적으로 국가 재정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세금은 늘지 않는데 이제 뭐 의료비라든가 연금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국가 재정이 굉장히 부실해지는 그런 상황이 될 거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사회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혼란해집니다. 이제 가장 크게 우려가 되는 상황이 이제 이 병력 자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렇게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안보 문제가 굉장히 불안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벌써 이제 서울에서도 초등학교는 폐교가 나오고 있고 대학들도 이미 이제 이 입학생들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시스템이 굉장히 혼란해지는 그런 사회가 되면서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지속 가능성이 어려워지는 그런 사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정말 인구 문제는 우리 모든 사회 영역에서 정말 관심을 갖고 좀 이 주의 깊게 또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 그런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교회도 지금 어려워지죠. 벌써 이제 교역자 신학교 지원생들이 줄어들고 신학교 지원생들이 그 다음에 교회의 젊은 세대가 줄어들기 때문에 교회 존립이 현재 상황과 같이 되질 않고 앞으로 어떤 상황이 올지에 대해서는 참 걱정스럽죠. 네네. 선교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코로나 어간에 만 교회가 문을 닫았다 그랬는데 더 많은 교회들이 결국 그렇습니다. 사라질 수밖에 네. 없군요. 예. 코로나가 미친 영향도 크지만 코로나가 미친 영향은 사실은 일시적인 영향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마음을 모아서 길을 찾으면 길이 있다 이렇게 여겨지는데 이거는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훨씬 더 심각하고 예. 지속적이기 때문에 더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국가적으로는 지금 저희 나라가 사실 이제 아주 국가 불안도가 높아져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여러 상황들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참 암울한 그런 암울하죠. 예. 가운데 있다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예. 교수님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저출생 문제가 고령화 문제, 또 코리안 드림을 찾아서 오는 다문화 문제, 거기다 이제 종교의 입장에서는 세속화의 문제, 이 네 가지 문제가 복합돼 있습니다. 단순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보아야 이해할 수 있는 문제라서 피부에 다가오지 않는 건 이해가 됩니다만은 심각하게 생각하고 어떻게든지 같이 기도하면서 노력해야 될 문제인 건 확실합니다. 지속 문제는 가능한 어떤 성장이 지금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시기를 놓치면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골든 타임이 네네. 많지가 않은 지금, 그런 지금은요. 가운데군요. 아직은 가임 여성이 좀 있거든요. 아직은 작년에 태어난 아이가 24만 9천 명인데 아직은 가임 여성 수는 40만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가능할 때 그 가정을 이루고 그럼. 또 혹시라도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교회가 좀 더 받아주면서 한국 사회가 받아줄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고령화 문제나 다문화 문제나 이 문제의 그 해결의 출발점은 저출생 문제에서 풀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출산율을 어떻게 증가시켜야 이게 이 고령화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거고 또 다문화 문제도 사실은 좀 더 문제가 적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출생에 좀 집중하고 초점을 두어서 문제를 사회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겁니다. 저희 뭐 작년 8월 24일 날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를 발족을 했는데 저희 저출생 대책 하면서도 가장 관심을 두는 이유가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저희가 0, 3세 돌봄을 강조하는 이유도 뭐 경제, 교육, 사회, 국방 천만에 걸려 있지만 종교가 관심을 둘 수 있는 첫 번째가 돌봄과 교육입니다. 예. 그리고 전국에 흩어져 있는 종교 시설을 이용한 돌봄과 교육, 특별히 돌봄, 또 0, 3세 돌봄을 저희가 좀 뒷받침하면 개선점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관심에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거기는 그럼 뭐 종교 이런 거 관계없이 다 전체적으로 다 이게 들어가 사실 있습니까? 예. 저출생 문제를 풀어야 될 사람들은 어느 한 부분만은 안 되거든요. 정부만 해서도 안 되고 교회만 해서도 안 되고 온 나라가 여기에 집중해야만 앞으로 미래를 열어갈 수 있겠는데 그래서 이게 종합적으로 협력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생긴 단체이기도 하고요. 공동 그 대표시고 또 그 가운데 네. 특별히 기독교를 대표해서 그렇습니다. 이성감독 네네. 회장님께서 대표를 맡고 계신데 기독교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교회는 이제 그 저출생이나 돌봄을 좀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있기 때문에 예. 그 기반을 놀리거나 잘못 사용하지 않으면 엄청난 손해죠. 그러니까 교회가 적극 나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소, 영역 그리고 사람을 빨리 이용해서 그 돌봄을 교회가 적극 나서자. 그래야만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 부분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예. 그런 점에서 한국 교회가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우리가 질문할 수밖에 없고요.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시급하게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또 이 두 고민에 대한 답이 이제 교회 내 아동 돌봄으로 모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좀 더 자세하게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여러 가지 이제 저출생으로 인한 문제 현상들을 이해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저희가 돌봄 시설 중에 핵심적인 게 어린이집, 유치원, 또 학교 이런 시설들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를 보면 2017년에 42,238개가 피크였습니다. 계속 늘어가지고 4만 개를 넘어서 42,238개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출생이 피부로 다가오면서 줄기 시작하는데 5년 만에 2022년 말에 39,923개로 줄었습니다. 2023년도 지금도 줄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는 10,000개 이상이 줄었고 25%가 준 겁니다. 그러면 이게 줄어드는 이유는 확실하거든요. 왜냐하면 아이가 없으니까 어린이집이 유지가 뭐 어렵고 유지를 못하니까 폐원 신고를 하고 정부가 그것을 사들여서 국공립화하고 버텨도 이게 돌봄망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고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지는 현상이 나타나서 교회가 여기 좀 관심을 갖고 우리 동네 아이들은 교회가 같이 어떻게든지 돌보고 보살피고 같이 격려하면서 키울 수 있도록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은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감소 문제의 심각성을 짚어보고 한국교회가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교회 내 아동 돌봄 사역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돌봄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현재 돌봄 정책의 한계는 무엇인지 정부성 교수님께서 전문가로서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는 이유는 대개는 주택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정부가 주거복지로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결혼을 해도 아이를 안 낳는 이유 중에 하나는 돌봄과 교육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저출생 극복의 이 과제인데 정부가 이 돌봄 정책의 기본 축으로 지금 갖고 가는 게 뭐냐면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돌봄 공동체를 만들자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초등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보자. 이제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역 사회에서 이제 자발적으로 이런 주민들이나 이렇게 힘을 합쳐서 이 돌봄 문제를 해결해서 이제 공동체 기반을 조성하겠다. 이제 이런 이 방침을 내세우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제 그 이 초등 돌봄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지금 이제 이 결혼한 부부들이 아이를 낳는데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게 0세에서 3세 사이에 이 돌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왜냐하면 부모들하고 같이 안 살잖아요, 요즘. 그렇기 때문에 그 나이에 아이를 돌보는 문제, 그러면서 여성들 입장에서는 경력 단절을 가능하면 줄이면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하는데 이 0세에서 3세 아이를 맡길 만한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어떻게 보면은 포인트를 잘못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부 정책에서 이게 좀 더 문제가 나이가 더 어려지는데 예. 초점을 둬야 되는데 예. 초등 돌봄에 초점을 둔 거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 돌봄 문제를 자꾸 이제 공공 부분에서 가져가다 보니까 그렇지. 이 복지 정책이라는 것은 공공 부분에서 하면은 비효율적이고 경직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 돌봄 문제도 굉장히 아주 이 사안도 굉장히 다양하고 응급적인 것도 있고 이거는 굉장히 유연한 주체가 이 돌봄을 맡아줘야 되는데 자꾸 공공 부분을 가니까 경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이 공공 부분의 돌봄 체계가 좀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공 부분으로 가게 되면 모든 결정이 방어적이 되더라고요. 규제를 예, 만드는 그렇습니다. 쪽으로 예, 가서 뭘 잘못했나 이걸 먼저 찾으니까 앞으로 좀 더 나은 창조적인 생각이 막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0, 3세 같은 경우에도 아이가 그 돌보는 사람에 비해서 아이 수가 적으니까 그 중에 한 아이만 빠져도 유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공급자 중심으로 자꾸 전체를 정책 중심으로 보게 되고 또 경제 논리를 보게 되고 하니까 아이를 맡길 부모의 입장에서는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 많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정원을 정해서 이 정원이 차야 된다 그러는 게 이것도 굉장한 문제예요. 적은 숫자는 둘이나 셋 이렇게라도 돌볼 수 있는 여유를 줘야 되는데 정원을 차고 무슨 규제에 딱 맞춰서 하라고 그러면 정원이 미달되면 안 되잖아요. 없어지거든요. 예. 지원을 안 합니다. 그러면 유지가 어렵고 유지를 그럼요. 못하니까 아예 처음부터 아예 포기하고. 못하고 그게 악순환되는 것이 예. 그래도 이제 그 아이들이 좀 있는 뭐 세종시라든가 이런 것은 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제 중소도시라든가 아니면 농어촌 지역으로 가면 아이들이 거의 없는데 그 0세에서 3세를 맡길 만한 곳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공공 부분 정부에서 정한 기준으로 이 보육원이나 이 아동 서비스를 제공할 그런 시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이렇게 소수 인원을 돌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정부가 지원을 해줘야만 그래야 이제 이 좀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도 이런 돌봄이 공백이 안 생기는데 이 그렇죠. 공공 부분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네. 지금 노인 어른들을 우리가 돌볼 때 1대1로도 돌봐도 정부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져주죠. 예. 아이도 똑같아요. 맞습니다. 0세에서부터 3세 아이도 똑같습니다. 이게 한 아이를 돌볼 때 정부가 그걸 지원해 줄 수 있다면 이 돌봄이 좀 폭이 넓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공급자 중심으로 또 공공 정책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요. 전국의 공백이 굉장히 심합니다. 돌봄 공백, 그렇죠. 돌봄 사각지대. 예. 이게 전국에
554개 읍면동. 그러니까 우리 읍면동 수의 15.9%인데요. 554개는 어린이집이 없습니다. 뭐 영삼세는 말할 것도 없고 예. 어린이집 자체가 어린이집 없습니다. 자체가 없고요. 이게 지방만 있는 게 아니고요. 동작구에도 어린이집이 없는 동이 있습니다. 그렇죠. 동작구에도. 동작구에도 서울에도. 서울에도 서울의 동작구에 뭐 어린이집이 24개가 있는데요. 24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에 따라서는 재개발 중이라든지 뭐 그렇죠. 건설 중이라든지 사정이 어려운 곳에는 상당히 먼 곳까지 가야 되는 거군요. 멀리 가야 아이를 맡길 수 가야지. 있습니다. 특별히 또 0세부터 3세면 부모들의 이제 손길이 많이 가야 되는 그런 가운데 있는 아이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보다 더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데 지금의 법으로는 교회 내 돌봄 사역에 제약이 있어서 입법 청원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들었는데 그 부분 어떤 내용인지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거를 교회가 좀 보살피면 좋은데 꼭 교회만이 아니더라도 종교시설이 해주면 좋겠는데 예. 전국에 10만 개 종교시설은 없는 데가 없습니다. 시골이든 뭐 농어촌이든 뭐 도시든 어디든 다 있으니까 거기서 문을 열고 맞아주면 그거는 부모들한테 참 귀한 일이죠. 그렇죠. 문제는 현재 있는 법이 굉장히 빡빡합니다. 이 돌봄 시설을 복지 시설로 분류하고 노유자 시설로 건축법상 분류해서 굉장히 강하게 규제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걸 좀 하려고 해도 제약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약을 좀 벗어나 가지고 좀 해야 되지 않겠나. 물론 이제 우리가 35,000달러 시대에 살고 이렇게 저출생 시대에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잘 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잘 해야죠. 좋은 시설을 해야 되고 잘 보살펴야죠. 거기에 대한 규제는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턱을 이렇게 높여놓으면은 참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좀 저희가 입법 청원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나는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종교적 편향이라는 말을 수입했는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나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종교의 역할을 제도화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종교의 이 깊은 중요한 부분을 정부가 규제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종교가 주는 영향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좋은 영향을 미치고 국민들의 심성이든지 삶의 질을 높이는 건데 이거를 언제부터 이렇게 삐뚤어 보고 이렇게 분류하기 시작했는지. 교회가 뭐를 하려 그러면 종교 편향. 종교 편향이라고 그러고. 예. 네, 이게 예, 이제 사회복지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사회복지 역사는 기독교가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현대 사회복지는 이제 선교 과정에서도 그렇고 또 해방 직후에도 사실은 우리가 원조를 받아서 복지 사업을 했는데 그것도 다 보면 미국의 교회라든가 그 선진국의 교회들에서 많이 해줬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초기에 사회복지 시설들이 대부분 기독교와 관련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정부가 이걸 지원하려다 보니까 너무 기독교에만 이게 지원한다 그래서 이제 이 복지계에서 종교 편향 얘기가 나온 거예요. 아, 복지계에서도. 근데 처음 시작을 기독교가 한 겁니다. 우리나라 이 복지를. 그래서 그걸 종교 편향으로 보지 않고 정말 기독교가 우리나라가 복지 제도가 없을 때 정말 선한 일을 잘했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그걸 지원해주면 되는데 이게 이제 종교 편향으로 보기 시작하면은 이게 매도를 하는 거죠, 자꾸.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 이제 현실이. 군목제도 같은 것도 6.25 시절에 이제 사실은 이제 수많은 우리 그 기독교인들이 가서 피를 흘리면서 이제 정착이 됐는데 이제 군승이나 이제 신부들이 이제 그거를 뭐 그 뺏어가는 그런 형국이 같이 되면서 나눠하면 좋죠. 있을 그런 수 있어. 식으로 이건 되는데. 있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뭐 불교 신자도 있고 군인 가운데 가톨릭 신자도 있으니까 그 사람들도 보살펴야죠. 그거는 좋은데 종교 전체에 대한 편향을 좀 교회에 대해서는 다른 잣대로 재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이게 편향이라는 게 숫자가 많으면 편향이 돼서 그 말은 좀 일리가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편향이 안 되려면 모든 종교가 숫자가 같아야 되느냐 말이에요. 그건 아니잖아. 이게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 속에서 좋은 면을 찾아내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사회는 종교 편향도 규제 쪽으로 가기 때문에 교회의 역할도 종교의 역할도 이게 잘못 오해되는 수가 있어서 지금 핵심적으로 그 법안에서 지금 나와 있는 어떤 법에서의 규제에서
이 바꾸기를 원하는 어떤 이 입법을 통해서 바꾸기를 원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어떤 걸까요? 그러면요? 이제 법안 자체는 이제 국회의원 발의, 의원 소개 입법으로 예, 예. 하기 때문에 국회 법제처에서 전문적인 분들이 하실 겁니다. 음. 그거에 대해서 우리 신뢰하고 맡겨야 되겠고 음. 주 포인트는 종교시설에서 0, 3세 아동을 보살피고 싶은데 너무 경직되게 돼 있으니 조금 완화하되 필요한 대로 규제하는 건 좋다. 현재 수준을 맞추라든지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 하겠다든지 또는 뭐 공백 지역을 먼저 하자든지 이런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이 공백이 너무 빠르게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 더 빨라질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전국에 10만 개 있는 종교시설에서 종교시설을 3세까지. 이용해서 돌봄 서비스할 수 있도록 이를테면 건축의 약간의 용도 변경이라고 할까 혹은 용도의 전용 공간으로 활용하지 활용할 수 있도록. 않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네네. 거가 연결이 되겠네요. 종교시설에서도 돌봄 서비스 할 수 있도록 허락해라. 예. 왜냐하면 지역에 있는 작은 교회들은 주일날은 그 공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드려야죠. 주일학교 예, 해야 되고 예, 예. 그렇다고 해서 주중에 서비스 하지 말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문제가 어려운 되는 것 문제입니다. 같습니다. 예. 근데 지금 그게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주중에 우리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그리고 이제 주일날은 예배를 드리겠다. 근데 이걸 못하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종교시설이라고. 그래서 종교시설이라고 예. 보는 거죠. 근데 참 이런 경직성이 이런 돌봄 서비스를 자꾸 제한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수 인원을 돌볼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인원이 돼야 된다 이런 규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안 되는 건데 이 문제도 이번에 같이 풀려야 되는 예. 복합적인 내용입니다. 어떤 여러 예, 많은 예. 문제들이 걸려 있군요. 예. 네, 정무성 교수님 계시고 이제 저희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정리해가고 있는데 크게 보면 돌봄 서비스가 탄생에서부터 마지막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다 필요합니다. 근데 그 중에 출생률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0, 3세 돌봄. 3세가 지나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갑니다. 그러니까 조금 돌봄 부모 서비스에 입장에서는 다양하게 약간 좀 그래도 기회가 한숨 돌리게 있죠. 되는 건데. 그 다음에는 이제 주말 돌봄. 예. 주말에 또 손이 밑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초등 저학생 돌봄이 필요합니다. 이 영역은 종교가 하기엔 너무 좋은 영역이고 또 해야 될 필요와 의무를 느낍니다, 우리는. 근데 문제는 이 종교 단체는 이미 장소나 여건이 조금만 개선하면 될 수 있는 토대가 이미 마련돼 있고 예. 만약에 정부가 직접 하려고 그러면 불가능하다고요. 근데 할 수 있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빨리 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 시설이 아깝죠. 활용이. 좀 급한 마음도 좀 생기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법안이 마련되면 더 많은 교회가 돌봄 사역에 나설 수 있게 될 것 같은데 이 일에 한국 교회가 얼마나 동참할지도 얼마나 잘해낼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진 분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감독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사역이 열려진다고 하더라도 어느 날 갑자기 모두가 다 한꺼번에 다 열리는 거 아닙니다. 차근차근 이 과정을 거칠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교회도 그 문을 열어준다고 그래서 막 물밀듯이 그 일을 시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차근차근 조심해서 만들어가는 교회의 역할을 기대해 보면 그리 염려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옛날에 달동네 음. 어려운 가정의 어린이들을 보살피는 공국방도 선교의 마음으로 교회가 예배당을 열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맞아요. 그게 발전해서 선제적으로 지역 했던 아동센터가 거죠. 예, 됐고요. 예, 그렇죠. 또 뭐 주로 이제 형편이 여유 있는 가정의 아이들이 오긴 했습니다만 유치원도 그렇게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일찍 교육을 하자. 이렇게 시작했는데 그것이 발전해서 유치원이 됐고 또 뭐 다 그렇습니다. 이 저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돌봄의 여러 가지 복지 서비스들이 그렇게 시작된 건데 이제는 저희가 예배당을 열고 0, 3세 아동을 위한 또 그 돌봄을 고민하는 부모들의 호소를 들어서 함께 풀어가는 그런 마음으로 가면 문제는 다 해결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교회의 가장 큰 장점은 물론 우리가 방방곡곡에 이제 교회도 있고 공간도 있고 그렇지만
굉장히 이제 사랑으로 아이를 돌봄을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사실은 교회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공부방에서 지역아동센터의 어떤 그동안 성과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아이를 잘 돌보는 게. 그게 다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모들이 교회가 하는 공부방에 아이를 맡겼던 거거든요. 돌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 0세에서 3세 아동을 맡길 때 그 부모 입장에서는 누가 정말 이렇게 신뢰하고 맡길 만한 곳이 어딘가 이걸 생각할 때 그래도 교회에서 그 준비된 사람들이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한다 그러면 신뢰하고 맡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교회가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당히 지금 도움이 될 우리가 겁니다.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원을 어느 정도 크게 자꾸 만들면 그럴 수 없지만 인원을 소수로 하면서 교회가 돌볼 수 있도록 하면 가정까지 사실은 돌보게 그럼요. 됩니다. 예. 결혼한 가정의 삶도 교회가 돌보기 때문에 가정과 아이를 함께 돌보는 장점이 있어요. 그에 대해서는 이제 법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지만 사실상은 가정을 건강한 가정으로 만드는 데도 굉장한 도움을 줍니다. 예, 저출생 문제가 시급한 만큼 아동 돌봄에 공백이 없도록 하루빨리 입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요. 이를 위해서 지금 입법 청원 서명 운동을 진행 중인데 8월 중순에 20만 명이 넘었다라고 제가 들었었던 것 같은데 조금 더 늘어났는지 서명 운동 내용 진행 상황에 대해서 변창배 본부장께서 한번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현재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에서 시작을 했고 이제 CTS, CBS 또 각 지역의 성시아 운동본부라든지 또 최근엔 기아대책기구 같은 NGO까지 다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기아 대책. 예.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주로 교인들이지만 교인만이 아니라 어떤 교회 같은 경우에는 자기 교회 교인이 2,000명 되는 꽤 큰 교회인데 9,000명을 받아왔습니다. 그것도 9,700명. 그거는 동네 분들하고 다 같이 대화해서 그렇죠. 모았다는 뜻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는 20만 원을 넘겼습니다만 저희 생각에는 한 50만 원 넘겨야 되겠고 100만이 되면 좋겠다. 네. 왜냐하면 이게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걸려 있습니다. 저희는 순수한 마음으로 다가가도 그렇게 보지 그렇죠. 않는 분도 많고 그렇죠. 오해도 있고 또 편견도 있고 음. 그런 장벽을 벗어나서 그런 장벽을 넘어서 정상적으로 되려면 그런 뭐랄까 이제 건강한 압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좀 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뭐 감리에서도 많이 동참을 예, 하고 있죠. 예.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독려하겠습니다. 예. 저출생은 국가적 과제이니만큼 우리 교회뿐 아니라 시민사회의 관심도 또 참여도 필요한데 출대본 총재이신 이철 감독님께서 시청자들을 위해서 뭐 하는 권면의 말씀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이번 서명 운동을 해서 교회를 영유아 돌봄으로 바꾸어서 돌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면 저는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저출생 문제도 굉장한 도움이 되겠지만은 두 번째로 선교에도 굉장한 도움이 될 거라고 가정을 돌본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정도 건강해지는데 큰 돌봄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다 적극적으로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서명운동으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입법 절차까지 잘 이루어져서 교회가 돌봄 사역에 적극 참여하게 된다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뭐 이철 감독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또 어떤 제도와 또 보완 지원이 필요한지 정무성 교수님께서 한번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제 지자체하고 교회가 이제 이런 돌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또 교회가 이걸 적극 참여하는데 좀 제도적인 지원을 해준다면 사실은 그 지자체도 사는 거고 지자체들이 이렇게 모여져서 우리 국가가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또 동시에 이제 교회 제2부흥의 이제 시대가 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정부에서도 좀 지원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인력에 대해서 이제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교육을 좀 해주면 교육도 지원해주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수 인원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치도 만들어주고 이제 그렇게 한다면 사실은 이 더 열심히 누구보다도 어떤 이 교회 밖에 어떤 단체보다도 교회가 훨씬 더 돌봄을 훌륭하게 잘 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러 가지 뭐 하여간 뭐 선교적인 어떤 그런 측면들도 있겠고 또 많은 그 기대를 하게 되는데요. 이 돌봄 공백 해소로 출생률 반등이 있기를 기대하게 됩니다. 이 교회가 이제 함께 아기가 태어났을 때 양육하고 그러면서 이제 아까 가정을 돌본다는 그런 측면도 있었습니다. 선교적 측면도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변창규 목사님 뭐 부연 설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전문 리서치 기관에 의뢰해서 조사했어요. 종교별 출생률과 또 종교가 없는 분의 출생률을 한번 비교한 일이 있습니다. 종교별 종교인들이 전체적으로 조금 미세하게 높고 기독교인이 조금 높습니다. 근데 그건 뭐 자랑할 만큼 높지를 못해가지고 저희가 죄송한 마음은 있는데 그러나 의미 있는 숫자만큼 높습니다. 저희가 2022년 1년 출생률이 0.81 그리고 또 0.78 이렇게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 차이가 0.03 차입니다. 근데 기독교인이 그만큼 높긴 합니다.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돌봄을 하자 우리가 교회 문을 열고 어머니들 부모들을 보살피자라는 게 거꾸로 교회에 영향을 줍니다. 교인들이 우리가 아이를 낳고 키워야 되는구나 이런 이해가 생기게 되고요. 예. 대형 교회는 그런 이해가 생기고 막상 서비스는 제가 기대해 볼 때 대형 교회는 이미 다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는 중소형 교회가 새로 뭐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교회고 그러니까 대형 교회나 한국 교회 전체로는 출생 문제 중요하다. 같이 노력해보자 이런 마음이 생기고 또 실제로 중소형 교회는 서비스를 하면서 그걸 통해서 교회가 좀 지역사회에 섬기는 그런 섬김의 재미랄까 의미랄까 보람도 누릴 수 있는 그런 전체적으로 윈윈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예. 제가 사실 학교에서 그 백석정신 아카데미 이렇게 관장을 하고 있는데 직원이 다음 그 수요일 날 넷째를 낳는다 그러더라고요. 뭐 경축 분위기가 돼서 돈도 걷어가지고 막 이렇게 그 경력금까지 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 때인데요. 생육하고 번성해야 하는 우리의 사명을 기억하면서 생명력 넘치는 우리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한국교회가 앞으로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할지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정무승 교수님 먼저 말씀해 예, 주시죠. 이제 사실은 이 저출생 문제가 이제 일본도 사실 고민이 많죠. 그런데 이제 이런 생명 존중, 저출생 문제 이 문제를 극복하는데 국가가 이제 장치를 많이 만들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출산하면 얼마 주고 뭐 이런 금전적인 보상 문제를 많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 문제 해결한 거는 민간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정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만큼 지금 출생 아동에 대해서 금전적인 지원을 많이 하는 나라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지금 있는데 정서적으로 이렇게 아이를 어디다 맡겨야 될지 진짜 안심하고 맡길 데가 없는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정부가 조금만 교회에다가 지원해주고 규제를 좀 풀어준다면 사실은 이 안심하고 맡길 곳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이번 기회에 좀 교회와 우리 정부가 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잘 만들어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변창배 부원장님. 예. 네, 우리 한민족 역사에서 이게 제도화된 고등 종교의 역사가 한 1700년 됩니다. 근데 1700년 역사를 보면 어떤 종교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그야말로 멸사봉공한다는 마음이 있고 저희 기독교도 그것이 다 잘 이어져 왔습니다. 뭐 애국계모 운동이라든지 농촌 운동이라든지 뭐 민주화 인권 운동이라든지 사회복지도 그 영역으로 봐야죠. 그러니까 국가의 문제를 교회가 이해관계를 떠나서 적극적으로 섬기는 전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저출생과 돌봄도 그런 게 아닐지 저희가 뭐 그렇게 감히 비유할 수는 없습니다만 의병에 비유하면서까지 우리가 이게 국가를 잘 보살피는 요 시점에서는 국가적인 위기의 때니까요. 국가적인 사실은요. 위기의 때니까 위기를 느끼고 우리 함께 우리 문제로 받아들이면서 같이 섬겨야 된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예, 생명력 넘치는 우리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될지 이철 감독 회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합니다. 저는 사회적인 문제나 또 국가의 문제도 너무너무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신앙적 입장에서 볼 때 가정이라는 것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가 어렵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가정을 통해서 출생이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이해할 수 있지, 출생과 생명의 탄생을 모르면 하나님의 사랑에 얼만큼 가까이 갈 수 있을까. 그러므로 교회는 이 신앙적 차원에서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고 출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데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새로운 자각을 좀, 신앙적 자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돌봄이라는 것도 결국은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을 교회가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이제는 제도가 막았으니 제도가 문을 좀 열어달라,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게 가정이 해체되면 한국교회 미래가 없고 나라 미래도 없습니다. 신앙적 관점에 깊이도 들어갈 수 없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출생의 문제를 반드시, 가정의 문제를 한국교회가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출생의 문제라고 하는 게 국가적인 위기인가 동시에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과 관련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은 3부작 특집으로 두 번째 시간으로 인구 절벽 시대를 맞아 한국교회가 시급히 나서야 할 아동 돌봄 사역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위한 입법청원 서명운동 진행 상황을 짚어보았습니다. 입법청원 서명운동에 시청자 여러분의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